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봄 기운이 감도는 이곳 시애틀 근교의 해변가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봄과 함께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그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이렇게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호언했고 지금도 평화 종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합의를 이루고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또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다 북한까지 러시아와 군사적,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전 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러시아를 악마시하거나 적국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협상을 진행하는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대미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아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기 위해서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존재했던 키우스루스라는 동슬라브족 국가를 공통된 기원으로 삼고 있고 18세기 후반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에 완전히 편입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일부, 즉 역사적, 문화적 연장선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가 경제 군사적으로 소련 연방의 중요한 핵심 공화국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되었을 때 러시아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서방의 영향권으로 우크라이나를 빼앗겼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대로 러시아가 자신을 억압하고 탄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32년과 33년에 스탈린이 강행한 강제 농업 집단화로 인해 대기근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나토의 확장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 때부터 나토 가입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방과의 과거의 그러한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후 푸틴 대통령도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소련 붕괴 후 독립한 구소련권 국가들의 나토 가입은 허용한 것입니다. 1차로 1999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3개국이 가입하였고 2004년에는 2차로 7개국 가입이 허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발트 3개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포함되어 있어서
러시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022년까지 3차에 걸쳐서 4개국이 가입되었고 2024년도까지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토 회원국은 16개국에서 32개국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서방의 군사적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는데 우크라이나가 EU와 나토와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은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생존적인 위협, 즉 레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 러시아 국경에 서방의 군사력이 배치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해서 미국이 이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고 소련과 군사적으로 대치한 소위 쿠바 미사일 사건과 동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수차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나토의 동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결국 군사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 상황은 사실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서부 지역은 친서방, 동부 지역은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포함한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언어도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련 붕괴로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되었지만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러시아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도 1954년에 후르시초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통합 300주년을 기념해서 우정의 선물로 이양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크라이나의 국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U는 2000년 이후부터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2013년에는 EU 연합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선택하자 수도 키이우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유로 마이단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014년 이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동부 지역이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발생한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인 빅토리아 널랜드가 우크라이나 야권 지도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널랜드가 당시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인 지오프리 파이엇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었는데 거기에서 널랜드가 차기 우크라이나 정부 구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야권 지도자인 야체누크를 총리로 밀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널랜드는 시위대에게 쿠키와 빵을 나눠주며 격려했고 이후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공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존 맥케인 당시 상원 의원도 키이우를 방문해 야권 지도자들과 함께 시위대를 격려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폭력적 시위 진압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또 미국의 NGO인 국립민주주의기금, 국제공화당 연구소,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 등이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 미국과 서방의 NGO들이 시위 조직을 돕고 자금과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런 외부의 자금적 지원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대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NGO가 이들 시위대를 자금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도지에 의해서 USAID가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외국의 수많은 단체들에게 큰 금액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놓고 볼 때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0일에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수도 키우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저격수가 총격을 가해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를 포함한 수십여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서방과 우크라이나 야권 세력들은 야누코비치 정권이 시위대를 학살했다고 맹비난하고 이것은 국제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출된 에스토니아 외교관의 통화 속에서 결국 이 저격수가 야누코비치 정권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시위대 측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누코비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권 세력과 서방 세력이 음모를 꾸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2월 22일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었고 친서방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새 과도 정부를 바로 승인했고 27일에는 미국이 밀었던 야체누크가 총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에 미국과 서방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를 보더라도 2014년 이후 등장한 친서방 정권들이 경제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부정부패는 심해지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질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결국 2019년 대선에서 코미디언이자 TV쇼 진행자 출신인 볼로드미르 젤렌스키를 7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어떤 지도자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실과 그의 행적을 두고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그러한 그 희생을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서 우크라이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내전입니다. 2014년에 유럽 마이단 혁명을 통해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동부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이 쿠데타를 지원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유로 마이단 혁명을 불법적인 정권 교체로 규정하고 그해 3월에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병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4월에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친러 반군이 독립을 선언하고 정부군과 내전을 벌인 것입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반군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가까워지는 것을 억제하려고 했고 서방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해서 결국 내전은 지속된 것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 성향을 가진 동부 지역의 주민들과 분리주의 반군에 대해 비인도적인
강경 대응을 감행했고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따르면 2014년 4월 돈바스 전쟁 시작부터 2022년 2월 1일 러시아의 침공 직전까지 사망한 총 사망자 수가 14,200명에서 4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는 700명에서 1,000명,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은 약 6,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집단 학살이 아니라고 해도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 정권의 국내적 동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려는 독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를 단 한마디로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추켜 세우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러시아 침공을 자신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해결하고 그가 추구하는 강한 러시아를 건설해서 러시아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려는 그의 비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가지는 지정학적 경제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에 가스를 공급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으며 그중 약 80%를 우크라이나를 통해 전달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었고 러시아는 이를 점차 부담스럽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노드스트림과 터크스트림과 같은 우회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EU 가입을 모색함으로써 반대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면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농토를 가진 농업 강국이자 항공, 철강, 군사산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흑해연안의 요충지로서 러시아에게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흑해함도의 세바스토포 기지는 러시아가 해군력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깊었던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으로 러시아와 멀어진 것이 또 하나의 갈등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고 지정학적으로는 나토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EU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토 가입을 추진하려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레드라인이었다는 것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서방 세력과 친러 세력 간의 갈등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에너지, 무역, 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군수산업체들과 거기에 관계된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새성모 월드 TV